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요. 10년 전 결혼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적어도 이번 사건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씩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지 말도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세상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은 이 사연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죠. 저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상상하는 게 정말 진짜일까 수도 없이 의심했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그렇게 저에겐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고 손이 떨려요. 그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집에서 바보같이 속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제가 지금처럼 영양사가 된 건 어머니 영향이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꽤 유명한 요리 연구가셨거든요.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고 요리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방이 제 놀이터였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옆에 서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우리 딸은 타고난 요리사야 하시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양학과로 진학했고 대학 시절도 별다를 것 없이 정말 순탄했어요.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동기들과도 잘 지냈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겨울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한 달 넘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었는데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1년 동안 정말 생사를 오갔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한때는 중환자실에도 들어갔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보여주신 헌신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경험이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셨어요. 우리 딸 낳는 게 지금 아빠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 소화 잘 되는 죽, 영양제, 정말 안 해보신 게 없었죠. 우리 딸 꼭 나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우리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시간 동안 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가족이 없어서 혼자 투병하시는 분들, 가족이 있어도 1년에 한두 번만 찾아오는 분들, 심지어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도 봤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가족이 뭔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꼭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제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인지 저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고 복학했어요.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졸업 후에 지금 일하는 대학병원에 영양사로 취업했어요. 투병 생활을 했던 병원은 아니었지만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오셔서 오늘은 입맛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 주시던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살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입사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신경외과 간호사였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어서 병원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어요. 환자식 문제로 신경외과 병동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그가 담당이었거든요. 영양사님, 52호실 환자분이 죽만 드시는데 뭔가 다른 메뉴는 없을까요? 그분 수술 후라 아직은 어려워요. 내일부터 미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쟁반을 들고 와서는 혹시 앞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죠. 영양사님,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사실 제가 영양사님한테 좀 상담할 게 있어서요. 퇴근 후에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환자 식단 관련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더라고요. 그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어요. 12살 때 뇌수막염으로 한 달 넘게 의식불명이었거든요. 깨어난 후에도 재활하는 데만 1년이 걸렸고요. 그래서인지 영양사님이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병원이란 공간을 잘 아는 사람, 환자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같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계속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양사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병원으로 오신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투병 경험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어쩌다 보니 결국 남녀의 관계로서 데이트까지 하게 됐고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는데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영양사님이 만든 병원 밥만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잔재주 좀 부려봤어요. 하면서 웃던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죠. 만나는 동안 그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 건강을 누구보다 잘 챙겼고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하고 걱정했죠. 언제나 세심하게 절 챙겼고 다정하게 배려해줬어요. 물론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다만 좀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어요. 지갑을 열 때마다 보이는 어머니 사진들이 그랬죠. 한 장도 아니고 5장이나 들어있었거든요. 우리 엄마야. 젊을 때 사진인데 예쁘지?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했대. 원래 내가 한 장만 껴놨는데 엄마가 더 잘 나온 사진을 넣으라고 해서 계속 추가하다 보니 5장이나 됐네. 그땐 그냥 효자구나 싶었어요. 저도 지갑에 부모님 사진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건 2시간마다 꼭 화장실을 가는 거였어요. 영화 보다가도 식사하다가도 심지어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하던 중에도 시계 보고는 잠깐만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방광이 예민해서 그래. 어렸을 때 아팠던 후유증인가 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그러려니 했죠. 후유증이라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사실 이런 건 다 변명이에요. 찜찜하고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으니 잘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서 그때 어떻게든 눈치챘어야 했죠.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다들 눈에 콩깍지 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되게 좋은 분이거든. 자기 정말 좋아하실 거야. 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약해 놓으셨대요. 그런 좋은 곳을 알아서 예약하실 정도면 센스 있는 분이겠다 싶었어요. 기대만큼 첫 만남도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60대 초반이셨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50대로 보일 정도였고 단정한 스타일의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일어나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예쁜 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은데? 그렇게 몇 번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에게 유명 브랜드 가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 300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것도 못 받아요? 나한텐 아들 하나뿐인데 며느린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에 비해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뭐.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뭔가를 사주셨어요.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사주시고 화장품 세트도 보내주시고 명절 때는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고 심지어 용돈 봉투까지 챙겨주시려고 했죠.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엄마가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써요. 하시면서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다들 대박, 시어머니가 천사네, 복 받았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병원 동료들도 부러워했고요. 저도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딱 하나 조건을 내세우신 거예요.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죠. 신혼집은 우리 집 아래층으로 해. 내가 다 알아봤는데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더라고. 전세인데 돈은 내가 다 준비했어. 알겠지? 편하게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야.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랑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게. 그런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야, 엄마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는 홀어머니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사셨는데 외로우실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아래층으로 오라고 한 거고. 난 당신이 이번만큼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몇 년만 살다가 이사 가도 되잖아. 우선 그 몇 년만, 응? 제가 계속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재촉했어요. 가까이 살면 육아도 도와줄 수 있고 맞벌이 하기도 편할 거야. 그 외에 일은 절대 간섭 안 할게.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그렇게 설득당해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집 아래층으로 이사했어요. 사실 전세금도 시어머니가 다 내주셨으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고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같았어요. 어쨌든 금전적으로 편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혼식 올리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건 꼭 가져가야 한다며 커다란 액자를 가져오셨어요. 거실에 걸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유화로 그린 거였죠. 남편은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볼을 맞대고 있는 포즈였어요. 들어보니 그 액자가 집안의 가보라네요. 가정의 무운과 행복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부적 같은 거라나? 그 그림이 있어서 여태까지 시댁이 편안했다고 하면서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땐 그냥 미신이지만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다면 별 수 없지 하고 넘어갔어요. 수연아, 아이는 빨리 낳아야 해. 젊을 때 낳아야 회복도 빠르잖니. 그리고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도 있어야지. 내가 아직 젊으니까 키우는 것도 다 도와줄게. 걱정 말고 낳아.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임신 압박.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분인데 시도 때도 없이 손주 타령을 하시기에 놀라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른들은 다 그러시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경고 신호들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둔감했던 것 같아요. 시모의 닭달 때문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결혼하고 1년째 저희는 계획에 없던 아이를 좀 더 일찍 갖게 됐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양가에 알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건 역시나 시어머니셨죠. 아이를 갖는 게 어른한테 가장 효도하는 거야. 잘했다. 고생했어. 이제 건강하게 잘 낳아 기르기만 하면 돼. 정말 기뻐하시기에 손주를 계속 원하셨구나 싶었죠. 어느덧 아이를 낳고 저와 남편은 여느 평범한 부부처럼 잘 지냈어요.
평화롭고 안온한 날들이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2년째 되던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 맞다"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오셨죠. "우리 아들 설 선물이야.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열어봐." 상자가 꽤 컸는데 남편이 리본을 풀고 열어보니까 속옷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냥 속옷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팬티 뒤쪽에 영어로 뭔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Mom's Boy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와, 이거 완전 고급이네. 역시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피부 예민한 거 알아서 최고급 원단으로 골랐어. 그리고 재미로 수도 놓아봤어. 귀엽지?" 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자기야, 아까 그 속옷 좀 이상하지 않아? 30 넘은 남자 속옷에 맘스보이라니, 그게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뭐 엄마가 재미로 애정 표현으로 해준 건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런 거야. 엄마가 아들 속옷에 자수를 놓아주는 거, 그것도 엄마의 소년이라는 뜻을 새겨준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수연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날 키웠는지 넌 몰라.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날 키우느라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거라도 받아주는 게 효도지. 별뜻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부터였어요. 그 속옷 선물을 기점으로 시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과 속옷 쇼핑을 가기 시작한 게. "아들 속옷은 내가 직접 골라줘야 해.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이러시면서요. 처음엔 한두 번이려니 했는데 정말 매주 가더라고요. 백화점 남성 속옷 매장에서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속옷을 고르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 속옷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속옷에 이상한 문구들이 수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Forever my baby, Mom loves you, My prince, Always together.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속옷을 사서 시모가 다시 가져가 자수를 새기고 다시 남편에게 선물하는 식이었던 거예요. 빨래를 개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한테 다시 따졌죠. "이거 너무 이상해.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자수들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왜 자꾸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냥 아들 사랑하는 엄마야. 좀 표현이 과할 순 있어도 악인 없어." "악의가 없다고? 그럼 이게 정상이야?" "악의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은 마음과 표현이 문제인 거라니까." 그래, 내가 볼 땐 정상이야. 너희 집이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사랑 표현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남편은 끝까지 어머닌 잘못이 없다고,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혼 3년차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다행히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금방 입원할 수 있었죠. 수술은 간단하게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수술 다음날 오후 남편 병실에 가려고 신경외과 병동을 지나가는데 저와 가깝게 지내던 수간호사님이 절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 수연 영양사님, 박간호사님은 수술 잘 되셨어요?" "네, 다행히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간호사님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주변을 슬쩍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근데 영양사님이 그분 부인이셨어요? 우린 전혀 몰랐네요." 그러셨구나. 하긴 제가 병원에서도 가장 측근인 몇 명한테만 청첩장 돌렸거든요. 모르셨을 수도 있죠. 혹시 다른 이야기 들으신 건 없죠? "네? 다른 이야기 어떤 거요? 전 병원에선 들은 게 없는데."
수 간호사님이 망설이다가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 좀 그래요. 사실 박 간호사님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시는 거 알아요? 1시간씩 시간 보내고 오시고. 그래서 저희끼린. 정말요? 제가 아는 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마마보이 간호사라고. 죄송해요. 안 좋은 얘기 들려드린 것 같아서. 사실 옥상에 가시는 이유가 어머니랑 통화하려고 가시는 거래요. 안부 전화 겸 수다 떨러 가신다고요. 결혼 후에도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정말 모르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점심시간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결혼 전부터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른 간호사들 말로는 더 오래됐대요. 아마 병원 다닐 때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죠. 남편은 아직 입원 중이었지만 병원에서 대판 싸웠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니까요. 자기 매일 점심에 어머니랑 연락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당당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중요해? 사실인지만 말해. 응. 엄마가 점심 혼자 먹기 외로워하셔서 밥 친구도 해드릴 겸 안부 전화 겸 연락한 거야.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일까봐. 그냥 전화한 거잖아. 만난 것도 아닌데 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남편이 매일 시어머니랑 점심마다 1시간씩 전화하는 걸 이해하는 아내가 어딨어? 그게 당신은 정말 이해가 돼? 그 정도면 집착이야. 말 조심해. 엄마가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거야. 내가 잘 있나 밥은 제때 먹나 확인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봐?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모자지간에 말이야.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2시간마다 화장실 간다던 것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슬슬 이쯤 되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2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어머니한테 연락하려고 그런 거였네? 맞지? 엄마가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연락 달라고 하셔서. 미쳤어? 제정신이야? 초등학생 아이한테도 그렇게는 안 해. 엄마가 불안장애가 있어. 내가 12살 때 거의 죽을 뻔했잖아.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야. 내 안전과 상태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러고 보니 신혼여행 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영상통화했던 것도 다 기억났어요. 그때 엄마가 외국은 위험하다고 걱정하셔서 라고 했었는데 다 큰 성인이 신혼여행 간 걸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시모의 집착 때문이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자긴 정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누가 봐도 이상한 걸 끝까지 합리화시키면서 반발한다는 게 난 도무지 납득이 안 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우리 엄마야. 평생 날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고. 더는 이야기하지 마. 화내기 전에. 그날도 결국 제가 져야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평소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었는데 유독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죠. 갑자기 사람이 돈 것처럼요.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이해해달라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단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SNS 계정을 발견했어요. 남편 휴대폰 충전하려고 집었다가 화면에 뜬 인스타그램 알림을 본 거죠. 저는 모르고 남편만 아는 계정이었는데 맘 러브선이라는 아이디로 남편한테 댓글을 단 거였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그 계정을 검색해봤는데 비공개 계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남편의 뒷모습 사진이었어요. 팔로워가 15명 정도 되는데 게시물이 500개가 넘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잠들 때 몰래 계정을 살폈어요. 급하게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아직도 그 내용은 생생히 기억해요. 놀랍게도 게시물 사진이 전부 남편 사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시간 순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며느리인 저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도 있긴 했는데 제가 잘린 채로 올라와 있었죠. 누가 봐도 일부러 잘라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해시태그와 글이었어요. 샵, 내 인생의 남자, 샵, 영원한 내 사랑, 샵, my only one, 샵, 우리 둘만의 세계, 샵, 소울메이트, 샵, 운명의 상대. 믿겨지시나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칭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진 중에 특히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남편 연습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어요. 남편이 중고등학생 때 사진들인데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어깨에 기대고 포옹하고 심지어 볼에 뽀뽀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아래 시어머니가 쓴 글을 읽고 소름이 끼쳤죠. 우리 아들과 데이트. 아빠 없이도 잘 크는 아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엄마한텐 아들이 남편이자 친구이자 전부야.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아드님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나 보네요. 보기 좋아요. 모자 사이가 연인 같아 보여요.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며느리가 크게 질투하겠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가 라이벌이네. 하하하.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건 이 모든 비밀을 감추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다는 걸요. 명품백도 용돈도 다정한 말들도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천만에요. 전 그저 손주 낳아줄 도구였을 뿐이었죠. 실상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사 연애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생각해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결혼 초반 명절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는 마침 장 보러 나가신 상태였죠.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일 이후로는 많이 안정된 것 같네. 며느리가 있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무슨 일이요?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몰랐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 실수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도 가족인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그래요. 정숙이한텐 비밀로 해줘요. 대략 15년 전에 여기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도망가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이혼하신 거였더라고요. 남편분, 아니 이 집 전 남편이 정숙이랑 크게 싸우고서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친권을 빼앗지 못했대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했던 게 정신과에서 정숙이에 관한 진단서를 떼왔는데 그게 뭐라고 했더라? 병적인 모자관계? 공생관계? 그런 거였어요. 정숙이에게 그런 잘못이 있어서 이혼한다는 거였죠.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 남편이 법원에 아내가 아들을 남편처럼 키우고 있다.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 내가 아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됐대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정숙이 편을 들었고요. 결국 전 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떠난 거죠. 그럼 시아버지는 지금 어딘가 살아있겠죠. 얼핏 정숙이한테 듣기론 재혼해서 지방에 산다고 들었어요. 이혼한 이후로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아예 포기한 거죠. 그럼 시어머님과 저희 남편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 일 이후로 정숙이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커진 거죠. 몇 번 볼 때마다 아예 꽉 잡고 있더라고요. 진짜 남편처럼. 아유,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라. 못 들은 걸로 해줘요.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냥 잊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냥 난 정숙이를 이해하긴 어렵지만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아들한테 매달리겠어? 그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어머니의 집착은 병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의 SNS를 본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SNS에서 본 것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다 얘기했죠. 기억해봐. 자기 아버지가 왜 이혼했는지,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문제였던 거라고. 이제 알겠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알아. 다 알아. 알면서도 나한테 숨긴 거야? 아,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였어? 작정해서 속이려고?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아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와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간 사람이니까.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데려가려고 했다니까. 사실 알고 있잖아, 당신도. 아버지는 당신을 구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의 과한 애착으로부터 지키려고 이혼을 했던 걸 모르겠어? 근데 결국 실패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떠나신 거야. 아버지를 버린 건 당신과 어머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 겨우 전해들은 그 이야기들로 어떻게 우리 집을 이해하겠냐고. 엄마를 버리고 가려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야. 엄마가 나 12살 때 죽을 뻔했던 거, 그때부터 엄마한테 불안증이 생긴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엄마의 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또 아플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당신을 남편처럼 키운 거야? 어떤 계기였던 어떤 마음에서였든 이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엄마는 아프신 분이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라고.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게 아들의 도리 아니야? 남편은 완전히 세뇌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불쌍하고 아픈 사람이며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럼 나는? 난 뭐야? 당신 아내잖아. 내가 싫다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야. 하지만 엄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마 없었으면 난 죽었어. 둘은 다른 문제라고. 자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그땐 이렇지 않았잖아. 그땐 네가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아직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조심한 거야.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엄마를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매일 점심 먹고 속옷도 같이 사고 2시간마다 연락하는 거야? 난 그런 부자관계 이해 못해. 엄마가 그래야 안심하시니까 한 거야. 그게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라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의 불안증을 위해 그렇게 꽉 잡혀 살 거야? 그래, 필요하다면 평생이라도. 넌 엄마만큼 날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잖아. 엄마는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당신은 뭘 해줬어? 그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어머니랑 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떼를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당신도 엄마니까 알잖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넌 절대 우리 엄마만큼은 못 될 거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속이 좁으니까. 그날 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울분이 쌓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털어놓고 대성통곡했죠. 엄마, 나 어떡해? 이 집 너무 이상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미쳐있어. 어머닌 조용히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 엄마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수연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집이 비정상적인 거야. 근데 아이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할 자신이 없는걸. 아이 때문에 더 빨리 결정해야 해.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크면 아이도 똑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결정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친정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도 말씀하셨나 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딸, 아빠야. 엄마한테 다 들었다. 많이 힘들지?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죠.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집이 너무 이상한데 남편은 모르겠대. 일단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아이도 데리고.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 너 혼자 고민하지 마. 그 주말 친정에 도착했더니 사촌 언니 가족도 와 있었어요.
사촌 언니는 서울에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가사 전문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도 많이 다뤄봤대요. 아마 부모님이 일부러 불러놓으신 것 같았죠. 저녁 먹고 거실에 다 모여 앉았어요. 아이는 사촌들이랑 놀러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남편의 맹목적인 효도, SNS에 본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언니가 노트에 뭔가 적으면서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정신적 학대에 가까워. 특히 시어머니가 남편을 두 번째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건 분명 어렸을 적에 아동학대가 있었을 거야.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말이야. 아이의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해치는 거지. 그래서 남편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걸 테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증거를 모아놔야 해.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어떻게 모아? 시어머니 SNS 전부 캡처해놓고 남편이랑 대화한 건 녹음하고 일기도 써. 날짜별로 자세하게.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수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지켜줄게. 근데 네가 먼저 결심해야 해. 그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건지. 엄마 아빠는 네가 뭘 선택하든 지지할 거야. 근데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런 아빠가 필요할까?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보다 할머니를 우선시하는 아빠가?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죠. 그 집 시어머니는 확실히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들을 남편 대용으로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15년 전에 남편이 아들 데리고 도망가려다 실패했다는 것도, 그리고 네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건 병이야, 병. 그런 환경에서 우리 외손자가 크는 걸 볼 수 없어. 그래도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불쌍해서 맞춰주는 거래. 뭐가 문제인지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그게 더 문제야. 본인이 문제를 인식 못한다는 거. 그건 못 고친다고. 오히려 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엄마가 불안증이 있어서 맞춰준다? 그게 변명이 돼?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평생 그 엄마가 우선일 거야. 그날 친정 식구들과 밤 1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형부까지 나서서 조언을 해줬죠. 처제, 내가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처제 남편 아니야. 엄마 아들이지. 대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가 너희 시댁을 너무 안일하게 봤구나. 처음에 시어머니가 잘해줄 때 나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내가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젊고 인생은 길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해. 그렇게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 아들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어요. 가장 머리 아픈 때 학예회가 있어서 골머리를 썩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첫 학예회니까 꼭 참석해야 했죠. 게다가 아이가 춤추는 무대에서 주인공을 맡았거든요. 한 달 동안 춤을 외우느라 고생했죠. 당연히 엄마인 제가 앞자리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예회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 우리 강아지 오늘 주인공이라며? 할머니도 꼭 봐야지. 어제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어. 어머니 같이 가시게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좌석을 준비했을 텐데요. 아이고, 가족인데 뭘, 같이 가면 되지. 어서 가자. 학예회장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제가 맡아놓은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맨 앞줄 정중앙. 무대가 가장 잘 보이고 사진 찍기도 최적인 자리였죠. 어머니, 여긴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맡아놓은 자리예요. 어머님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양보 좀 하면 어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침침한데 뒤에 있으면 우리 강아지 얼굴도 안 보여. 아니요, 엄마가 앞에 앉아야죠.
전 아이 엄마예요. 어머님은 할머니시고요. 옛날 같으면 저도 양보했겠지만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시모의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저의 완강한 태도에도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 학부모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싹 변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낳은 아이고 난 아이를 키운 사람이야. 넌 병원에서 일만 하고 애 밥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다 내가 있잖아. 진짜 엄만 나나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편한 것만 엄마 노릇하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논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제 아이를 키운 건 저예요. 어머님 가끔 도와주신 거고요. 가끔? 매일 아침 7시에 애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낸 게 누구야? 또 유치원에서 데려와 준 건 누구고? 가끔 놀아준 건 누구야? 아파서 병원 데려간 건 다 누구냐고? 그건 제가 일할 때만 부탁드린 거고 다 합쳐도 한 달도 안 돼요. 다 제가 했다고요. 옆에 있던 학부모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분 다 아이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아이가 중요한 날이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린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법적으로 이 아이의 엄만 저예요.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 서류에도 보호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제발 그 선 지켜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독사가 쳐다보듯 노려보시더니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뒤쪽 자리로 가셨죠. 그런데 공연하는 내내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시는 게 다 들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내 손자 하나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아이가 무대에서 관객석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전 당연히 저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내려온 아이가 절 그냥 지나쳐서 뒤쪽에 있던 할머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 우리 강아지 아우 최고였어.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상으로 피자 사줄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집으로 가자. 우와, 할머니랑 피자 먹으러 갈래. 아이가 그제야 절 돌아봤는데 마치 그냥 따라오라는 통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내가 10달 품고 낳은 아이가 나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찾고 더 좋아하다니. 분명 내가 키운 게 맞는데 그간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를 구워 삶은 걸까 싶더라고요. 피자집에서도 아이는 계속 할머니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할머니 나 내일도 할머니 집 갈래.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는 누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 그치 우리 강아지?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나니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좀 오버했나 보다. 앞으로는 며느리 의견도 좀 들어줄게. 내가 너무 나댔나 봐. 네가 이해해라. 그 알랑한 사과에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는 정말로 반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저를 안심시키려는 가벼운 연기였을 뿐이었죠. 그해 추석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려오셨어요. 나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갈 거야. 친구들이랑 힐링 여행 가기로 했어. 의외였어요. 추석 때 집을 비운다니 시어머니답지 않았거든요. 원래 명절엔 아득바득 시댁에만 있길 바랬거든요. 어머니 안 계시면 차례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너도 어차피 친구 갈 거 아니야? 너도 나도 좀 쉬자 이번엔. 그런데 며칠 후 남편도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추석 연휴에 의료봉사 가야 돼. 강원도 산골마을에 나흘간 가는 거야. 추석에? 가족들 다 모이는 명절에 갑자기? 어쩔 수 없어. 병원에서 지원자 구한다고 해서 신청했거든. 당신이랑 아이는 친정 가서 쉬고 와. 오랜만에 친정에서 푹 쉬어. 뭔가 이상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는 추석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았어요. 이참에 아이랑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간 너무 생각과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이 틈에 좀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럼 우린 추석 전날 친정 갈게. 나도 나흘 정도 있다 오면 되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왕 간 거 푹 쉬다 와도 좋고. 추석 전날 아침, 전 그렇게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시댁을 나서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이 평소보다 집이 너무 조용했달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제주도 갔다고 했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친정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절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수연아, 수연아! 엄마 왜 그래? 니네 시모 제주도 안 갔어. 빨리 와봐. 전 너무 놀라서 급히 엄마와 함께 차를 타러 갔어요. 차에 타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사실을? 내 딸이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겠니? 네 이야기 듣고 계속 마음이 쓰였어. 이번에 박서방이 의료봉사 가는 거랑 사돈이 제주도 여행 가는 시기가 겹쳤단 걸 듣고 설마 싶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희 집 아파트로 갔지. 그리고 그때 알아놨던 사돈차를 찾아봤어. 근데?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가 있더라고. 그리고 박서방 차도 있었어. 주차장 맨 끝에 해놨더라. 너희 집 구석에 해두지 않고. 네? 그럴 리가. 어제 출발한다고 했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말씀을 듣고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전날 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뭔가 전화통화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며느린 친정 가니까 걱정 말고. 응, 우리끼리. 그땐 친구랑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랑 통화한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의료봉사 짐을 싸는 걸 봤는데 평소 출장 갈 때와는 다른 옷들을 챙기더라고요. 정장, 셔츠랑 향수까지. 그래, 분명 뭔가 수상했어. 함께 가보자. 오늘 결판을 내는 거야. 엄마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셨어요. 그렇게 시댁과 저희 집 건물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시어머니 차와 남편 차가 다 있었어요. 엄마랑 시댁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그 문을 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은 느낌. 그때 어머니가 기다려봐 하시더니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 지금 애들 시댁 앞이야. 차가 다 있어. 알았어, 어서 와. 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15분쯤 후에 아버지가 도착하셨고 저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저번에 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게 있어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들어가 보니 거실이 완전히 로맨틱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캔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고 테이블엔 와인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치 연인처럼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쳤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사돈 어른이 왜... 왜긴요? 당신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부부 행세라도 하는 겁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엄마가 외로워하셔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것뿐이에요.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로 보여? 수연이한텐 의료봉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희 부모님이 큰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어요. 그래요. 우리 모자끼리 시간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며느린 친정 갔으니 됐잖아요. 각자 집에서 명절 보내자는 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때 나서셨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왜 둘이 짜고서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건 병적인 관계예요. 병적이라고?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게 병이에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박호성, 네가 대답해봐. 지금 이 상황이 이번에도 이해가 되는지. 정말 하늘에 맹세코 나한테 떳떳한지 답해봐.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난 그 마음 그대로야. 엄마가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
엄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분이야. 내가 곁에 있어야 안정되신다고. 그래서 맞춰드리는 거야. 맞춰드린다고? 부부처럼 와인 마시고 캔들 켜놓고? 제발 똑같은 변명 좀 그만해. 내가 아직도 그 말에 당할 멍청이로 보여? 그건 엄마가 원하셔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해. 어쩔 수 없어. 남편이 날 버리고 갔는데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내 전부인데 나 노름을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남편이 반발했어요. 그건 아내가 결정할 일이죠. 제가 그때 확실히 말했죠. 그래, 내가 결정할게. 나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참겠어. 이런 더러운 집안에서 살 수 없어, 난. 시어머니가 오히려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혼해. 하지만 우리 손자는 못 데려가. 그 앤 내가 키운 애야.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님과 상담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증거가 확실하네요. 시어머니의 SNS,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 양육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신과 의사가 시어머니를 진단한 결과 경계성 인격장애와 병적 애착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죠.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를 변호했어요. 엄마는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죽을 뻔했고 그 트라우마로 불안장애가 생긴 거예요. 전 그런 엄마 버릴 수 없어요. 변호사님이 반박했죠. 그렇다면 왜 아내에게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알면서도 속인 거 아닙니까?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엄마를. 예상했듯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망언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냥 애 낳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나와 내 아들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에 판사님도 경악하셨죠. 오히려 저에겐 잘된 상황이었어요. 재판부는 결국 제 손을 들어줬어요. 양육권도 제가 받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만나려면 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나왔죠.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 당신에게도 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단 거야. 그래, 난 이해 못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어머니 옆구리에 끼고 잘 살아봐. 이혼이 확정되고 2달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요. 처음엔 아이가 할머니를 찾았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인 것도 일종의 조종당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다행히 병원에서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죠. 과장님이 이제 새 출발해라 라고 격려해 주셨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사니까 좋아. 왜? 할머니는 내가 아빠를 닮아서 좋아한 거였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는 날 볼 때마다 아빠 닮았다고만 했거든. 내 이름도 잘 안 불렀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친정 부모님은 매주 오셔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왜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엄만 울음을 터뜨리셨죠. 이제야 진짜 외손자가 된 것 같다 라면서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과 재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도 새아빠를 좋아하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가끔 전해 들어요. 여전히 둘이서 살고 있대요. 남편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사업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시는 만큼 사이다스러운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두 사람이 분명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서로밖에 없는 서로를 올가맨 지독하고 지겨운 운명. 그 추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친정엄마가 시댁을 의심하고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아요.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